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청년은 생각했다. 아들러 심리학은 철저히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공동체 감각에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도 좋은 걸까? 우리는 차원이 더 높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닐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할수록 청년은 스스로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다. 과도한 자의식이 브레이크를 건다. 오랜만이로군. 네, 대략 한 달 만이죠. 이후로 내내 공동체 감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땠나? 선생님 말씀대로 공동체 감각은 매력적인 사고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근원적인 욕구인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소속감 같은 개념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꿰뚫어보는 훌륭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통찰이다. 그런데 벌써 눈치채셨네요. 네,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주 운운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데다 종교적인 느낌이 납니다. 아들러가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을 제창했을 때도 비슷한 반발이 많았지. 심리학은 과학인데 아들러는 가치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건 과학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나름대로 따져보았는데 어쩌면 순서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닷없이 우주니 무생물이니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선 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보자. 그러고 나서 1대1 관계, 즉 나와 너라는 인간관계를 생각하자.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큰 공동체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과연 순차적으로 잘 생각했군. 그래서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선생님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도 나만 신경 쓰이고 나만 보입니다. 왜 자신만 신경 쓰는 걸까 생각은 해봤나?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나를 사랑한 나머지 내게 홀딱 반해서 나만 바라본다면 얘기가 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지적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혐오하는 리얼리스트입니다. 자기를 혐오하기 때문에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의식 과잉에 빠지는 거고요. 자네는 어떤 때에 자신이 자의식 과잉이라고 느끼나? 회의할 때요. 손을 들고 발언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웃음거리가 되겠지. 주제를 벗어난 의견이라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몰라. 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손드는 것을 망설이게 돼요. 아니 그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벼운 농담을 날리는 것도 주저하고요. 늘 자의식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얽어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제 자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선생님의 답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그렇듯 용기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말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용기 이전의 문제니까요. 알겠네. 지난번에 공동체 감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설명했으니 오늘은 보다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지. 그러면 우리의 대화는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아마도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까지 이르겠지. 공동체 감각의 끝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까? 답을 급하게 낼 필요 있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일세.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 먼저 방금 전에 자네가 자의식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고 했던 말, 이거야말로 많은 사람이 실감하는 고민인지도 모르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네의 목적을 생각해보자고. 자네는 자연스러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얼뜨기 같은 놈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겠죠. 즉, 자네는 자연스러운 나,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말이로군.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인 채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 자네도 방 안에 있으면 혼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기세 좋은 말을 내뱉을 텐데 말이야. 하하, 마치 감시 카메라라도 설치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뭐 그렇죠.
저 혼자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나 왕처럼 행동할 수 있다네. 요컨대 이 또한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해볼 문제이지. 자연스러운 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결국 공동체 감각이 필요하지. 구체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고 공동체 감각을 기르는 것. 이에 필요한 것이 자기 수용과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이라네. 오,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군요. 뭡니까 그게? 일단은 자기 수용부터 설명하지. 처음 만났던 밤 나는 자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라고 했던 아들러의 말을 소개했네. 기억나나?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내용물이 담긴 그릇을 버릴 수도 교환할 수도 없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지. 나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 쉽게 말해 사용 용도를 바꾸는 거라네. 그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도 진취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까? 일부러 적극적으로 자신을 긍정할 필요는 없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해야 하네.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 그래,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지.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걸세. 이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칫 우월 콤플렉스에 빠질 수 있지. 한편 자기 수용이란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걸세. 자신을 속이는 일은 없지. 더 쉽게 설명하자면 60점짜리 자신에게 이번에는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진정한 나는 100점짜리야. 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자기 긍정이라네. 반면에 60점짜리 자신을 그대로 60점으로 받아들이고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고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이라네. 60점이라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요? 물론이지. 결점이 없는 인간은 없어. 우월성 추구에 관해 설명할 때 말하지 않았나? 인간은 누구나 향상되기를 바라는 상태에 있다고 말이야. 뒤집어 말하자면 100점 만점인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일세. 이 말은 인정할 수 있겠지. 긍정적으로 들리면서도 어딘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인데요. 그러한 것을 나는 긍정적 포기라고 말한다네. 긍정적 포기요? 과제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란 말이지. 내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란 이런 거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래, 교환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낸다. 그것이 자기 수용이야. 그러고 보니 전에 커트 보네거트가 이와 비슷한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신이여 바라볼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요. 제5도살장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래, 자네도 알고 있군. 기독교계에서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니버의 기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지. 그러고 보니 여기에도 용기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외울 정도로 읽어놓고선 이제야 생각나다니. 그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네. 그저 용기가 부족한 거지.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라네. 신용과 신뢰는 어떻게 다른가? 하지만 그 긍정적 포기에는 왠지 모르게 비관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가 포기라니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가? 포기라는 말에는 원래 명확하기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네. 만물의 진리를 단단히 확인하는 것, 그것이 포기라네. 비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 진리를 확인한다? 물론 긍정적인 포기로 인해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동체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네. 그건 사실이야. 자기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타자 신뢰라네. 타자 신뢰? 즉 다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신용과 신뢰로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네. 먼저 신용에는 조건이 따르지. 영어로는 크레딧이지.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해. 은행은 그 담보의 가치를 매겨서 그럼 이만큼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지. 당신이 빚을 갚는다는 조건 하에 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줄게요 라는 식으로. 이건 신뢰가 아니라 신용이지. 뭐 은행의 융자라는 것이 그렇죠. 이에 대해 인간관계는 신용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이네.
그렇다면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신뢰란 뭔가요? 다른 사람을 믿을 때 조건을 일절 달지 않는 것에 비록 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믿는다. 담보가 있든 말든 개의치 않고 무조건 믿는다. 그것이 신뢰라네. 무조건 믿는다고요? 또 선생님 특유의 이웃사랑이 나왔군요. 물론 조건을 달지 않고 타인을 믿다가 배신당할 때도 있지. 보증을 선 사람이 그렇듯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태도를 신뢰라고 부르지. 그건 머리가 모자란 멍청이라고요. 선생님은 성선설의 입장에서 서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생판 남을 무조건 믿다가는 이용만 당할 게 뻔해요. 속아서 이용만 당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자네가 배신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자네가 배신을 해도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무슨 짓을 해도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자네는 몇 번이나 배신할 수 있겠나? 아니 분명 어려운 일일 걸세. 뭡니까? 결국 정에 호소하라는 건가요? 성인 군자처럼 계속 믿으면서 상대의 양심에 맡겨라? 아들러는 도덕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도덕을 요구하는군요. 아니지. 신뢰의 반대가 뭔가? 신뢰의 반대말이요? 그게 회의라네. 반대로 자네가 인간관계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하지. 남을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과 연인을 의심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이야. 거기에서 어떤 관계가 싹 틀 수 있을까? 자네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상대방은 바로 알아채지.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네. 거기에서 어떤 발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겠나. 우리는 조건 없는 신뢰를 가져야 하네. 그래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아들러 심리학은 간단하네. 자네 지금 누군가를 무조건 신뢰해봤자 배신당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배신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네가 아니야. 그것은 타인의 과제지. 자네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네.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도 주겠다라는 건 담보나 조건이 달린 신용관계에 불과해. 그것도 과제의 분리라고요? 그래. 거듭 말하지만 과제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인생은 놀랄만큼 단순한 상태로 돌아간다네. 다만 과제의 분리라는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그 점은 인정하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신뢰하고 몇 번이고 속여도 계속 믿어라. 어수룩한 멍청이로 계속 살아라. 그런 말씀이군요. 그런 건 철학도 심리학도 아니에요. 종교인의 설교일 뿐이죠. 그런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두겠네. 아들러 심리학은 도덕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닐세. 조건 없는 신뢰란 인간관계를 잘 믿기 위한 수평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만약 자네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면 단칼에 끊어버려도 상관없네. 끊느냐 마느냐는 자네의 과제니까. 그러면 반대로 제가 친구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무조건 신뢰했다고 해봐요. 친구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돈도 선뜻 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그랬는데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믿었던 상대에게 심한 배신을 당하면 분명 타인은 적이다라는 생활 양식을 갖게 될 겁니다. 틀렸습니까? 신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군. 가령 자네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하세나. 그리고 상대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어떠한 경우라도 바람 피운 증거를 산더미같이 찾아낼 것세. 왜요? 상대방의 아무렇지 않은 말과 행동, 누군가와 통화했을 때의 어조,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모두 바람을 피운 증거로 비칠 걸세. 설사 사실이 아니라 해도. 자네는 지금 배신당한 상황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럴 때 받을 상처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그런데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네.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어요. 최종 목표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도 배신당할 위험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얕은 관계라면 깨졌을 때의 고통이 작겠지.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는 맛볼 수 있는 일상의 행복 또한 작을 것세. 타자 신뢰를 통해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질 때 인간관계의 즐거움이 늘어나고 인생의 기쁨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아니요. 선생님은 또 제 말에 딴소리를 하시네요.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자기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배신이 타인의 과제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신뢰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세. 배신을 할지 말지는 타인의 과제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포기하라?
선생님의 주장은 늘 감정을 배제하고 있어요. 배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분노와 슬픔은 어쩌라는 겁니까?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게. 고통이나 슬픔을 피하려고 하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세. 이렇게 생각해보게. 우리는 남을 신뢰할 수 있네. 의심할 수도 있지. 또한 우리는 타인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네.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선택은 명백하지 않은가.